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양영인데요. 어제 예고해드렸다시피 오늘은 처음부터 좀 제대로 된 우리 패널 모시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하고 있는 또 이성훈 교수는 오늘 또 출장으로 오늘도 하루 쉬었기 비기 때문에 오늘 처음부터 매주 금요일의 남자 김정영 의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 예고를 해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시작부터 벌써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지나면 이런 거죠. 막 전화들 하시고 채팅하면서 이승원이 오지 말게 하라고 그런 분들이 가는 건데요. 시장은 즐겁지만 않아요. 오늘 좀 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간단히 한번 체크 한번 넘어갈까요? 근데 그래도 지수가 낙폭을 줄이고 있다라는 데는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큰 폭의 변동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2부터 시작해서 FOMC도 뭐 실망감은 있었지만 일단 정책 측면에서는 네. 강력한 긴축이라든지 시장을 압박할 만한 요인들은 조금씩은 줄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먼저 내렸기 때문에 시장을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은 좀 줄어들고 있고, 오늘 만약에 이제 BOJ가 네. 말로라도 립 서비스라도 우리도 언제든지 돈 쓸 수 있다, 돈 폭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 뭐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줄어든 가운데 최근 유가가 3일 연속의 반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정책과 유가라고 하는 시장을 아래로 끌어들였던 가장 불안한 두 요소가 어느 정도만 줄어들어도 시장은 뭐 자율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겠다 정도의 아이디어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 반등 정도로 생각해 보시는 건 좋은데요. 다만 이것이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추세에 힘을 줄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여전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시장에 먼저 좀 재밌게 좀 가야 되는데요. 오늘 좀 하루 좀 그래도 최근에는 닷새 중에 사인에 올랐는데 오늘 주말장을 맞이해서 오늘 좀 쉬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외국인은 매도 나오는데 이건 실제로 보면 오늘 삼성전자 자사주 매도, 자사주 매입에 따른 이제 매도 아마 시초가부터 많이 나왔으니까 아마 지금도 거의 뭐 그 정도 아닌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잠깐만 확인하면 한번 넘어가면은요. 지금 오늘 이시아 현재인데 이시아 현재로 금액 기준을 보면 제일 많은 거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전체 오늘 2,500억 정도 순 매도 중에요. 삼성전자가 360억 매도. 그러니까 거의 한 10분의 거의 한 15% 정도가 되겠고요. 호텔신라는 약간 좀 그래요. 호텔신라는 뭐 자사주가 있는데요. 호텔신라가 320억 매도. 그리고 삼성 SDS는 완전히 뭐 폭탄 맞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삼성 SDS는 뭐 기분 나빠서 파는 거였죠. 200억 매도. 네이버 160억, 어제 이어서 네이버 이렇게 매도 나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이 매도가 좀 상위 한 10위권에 정도 몰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또 셀트리온이라든가 에이피시스템 이런 것들, 카카오, 삼성 이런 것들 실총 상위 주식들이 앞에 몰려 있는 것들이 많이 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특징 좀 몇 개, 어떤 게 좀 눈에 띄세요? 지금 일단 뭐 삼성그룹주 짚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일단 뭐 삼성 SDS와 삼성 엔지니어링 완전히 주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네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삼성이 끝까지 가져가야 될 회사는 누구일까?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어떤 회사를 더 귀중하게 생각할까? 네.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는, 그리고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아마도 네. 지금의 주가 흐름이 좀 더 연장될 수 있겠죠. 삼성 SDS에 대한 실망감, 네.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네. 나타날 수 있지만 저는 아직도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삼성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정말 들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팔기 위해서 정말 수를 쓰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빈 껍데기 남은 회사니까 빈 껍데기를 아무도 안 사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껍데기를 좀 채워서 주는 형태 정도가 아닌지.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그래도 대주주니까 만약에 네. 실권이 난다면 어느 정도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책임의식 정도가 있는 게 아닌지 정도의 생각이고요. 아니 그것도요. 자기 주머니에서 내야지. 아니 은행 잔고에서 털어야지. 왜 멀쩡한 주식을 팔아요 이 사람이. 나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 우리나라 대주주들은 뭐 항상 그런 식이니까 뭐 네.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S 오늘 뭐 실망감으로 급락하고 있는데 네. 두 가지를 보셔야죠. 이재용 그 부회장의 지금 지분을 팔면 삼성그룹이나 삼성 SDS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력이 줄어드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네. 2%는 티도 안 나는 정도의 물량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건 삼성 SDS가 어떤 방향으로든 삼성의 지배구조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네.
그러면 그 종목이 삼성그룹에 더 중요한 것인지 네. 어차피 삼성그룹도 그룹 지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뭐가 더 중요한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10% 하나는 10% 넘게 오르고 하나 10% 넘게 빠진다고 10% 오르는 종목을 덜컥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이 과연 이제 중동에서 의미 있는 수주를 거둘 수 있는 기술력이나 아니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네. 정말로 냉정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는 누가 뭐래도 위메이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작 게임 앞두고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게임주를 보시면 NC소프트를 빼고 과연 추세를 이루고 있는 종목이 있었는가? 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신작 게임을 앞두고 컴투스를 기점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지금 돌고 있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또 신작을 하루 앞두고 위메이드 쪽으로 돌아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게임주의 전반적인 특성은 누구도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신작 게임의 모멘텀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과연 얼마만큼의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작 게임은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거의 도박에 가깝고요. 네네. 이제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와 안정적인 시장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체에 투자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나마 현금 창출 능력이 있고 네. 리니지에 대한 영향력이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는 네. 그리고 신작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NC소프트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네. 낙폭과대에 따른 반작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종목의 특징으로 보자면 전반적으로 낙폭과대주의 상승은 코스닥 시장에선 게임주, 유가증권 시장에선 조선, 건설, 철강으로 연결되는 이런 낙폭과대주들의 한 가지 흐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슈가 나왔던 뭐 삼성그룹주, 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이재용 부회장과 오래 갈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라 이런 말씀으로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삼성그룹 잠깐 얘기해드리면 말이 나온 김에 어저께는 이제 삼성 그 생명도 뭐 금융지주회사 뭐 그런 한 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뭐 2018년이면 완전히 뭐 끝난다 얘기 이렇게 전망하는 것도 있겠고요. 삼성전자는 자사주였는데 이거 뭐 이미 예우됐던 거 2차 하는 거니까 세컨 라운드니까 큰 의미 없겠고요. 호텔신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엔지니어링 들어가려고 SDS 훅 판 거 이런 게 나왔는데요. 저는 여기가 결국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 해석하면은요. 하나는 지배구조 개편인데요. 솔직히 얘기하죠. 솔직히 지배구조 개편은 이제 허울이고 실제로 보면 상속 포함해서 어떻게 됐건 지분 정리하고 이런 거가 실질적인 거고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최대한 상속세를 적게 내고 제일 비용 절감하는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주식이랑 내용이랑은 아무 상관없다. 펀더멘탈은 상관없고 수급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주주 친화 정책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말 장기적인 호재죠. 장기적인 호재인데 그게 또 기업 영역 활동은 무슨 상관이에요. 주주 이게 정말 이게 단기적으로 호재면 삼성전자가 불같이 올랐어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그냥 뉴스일 뿐이다. 아니 그 기업 경영이 정말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그렇고요. 김종현님이 어저께부터 예고했더니 벌써 일찍 나온 질문 가시고 그 채팅창 보이세요? 네. 난리 났죠 지금요. 김정희 의원님 뭐 좋은 말씀 오늘도 부탁한다. 근데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냐고 물어보는데 몇 시간 주무세요? 하루에 보통 5시간 정도 자는 저희는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앞으로 이게 또 우리 새로운 PD님 오셔서 이 화면에 이거 채팅창을 쑥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T모 방송 같이 그렇게 추진하신다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될지 안 될지요. 왜냐하면 이게 증권 회사기 때문에 이게 뭐 이슈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혹시라도 그 용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크린에 하는 장치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거 뭐 추진하신다는 얘기도 있는데 좀 더 소팅이 되면 좋죠. 그리고 아침 일찍 방송에서 봤는데 하는 희망 좀 있고 힐링스타님, 김정희 의원님 책 추천하시고 맞아 5일의 공포 재밌게 잘 읽었다고. 읽으신 분 계시는 거예요. 네, 저도 한 2시간 만에 읽은 책이기 때문에 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재밌게 거기 나온 내용들이 맞건 틀리건 상관없이 네. 그런 아이디어도 있더라라는 걸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네.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 외에 또 뭐 좋은 책이나 이제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네. 소개를 시켜드려야죠. 그러니까 책 좋아하세요 보통 때?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저는 책이랑 별로 안 친해갖고 책만 보면 좀 진짜 눈이 아파갖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설전인데요. 오늘 종목 설전 이제 저랑 둘이밖에 없으겠으니까 뭐 하나 주거니 받거니 해서 한두 가지 이슈 저도 준비한 게 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이성훈 교수가 새로 만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방송에 썼는데 조건철 조선건설 철강인데요. 오늘 철강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영원한 지금 시장의 못난이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 못난이가 갑자기 잘생겨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지금 네. 뭐 매스를 대도 네. 워낙 뭐 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매스를 된다고 해서 순식간에 되는 네.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미인이 되기 위한 혹은 네, 뭐 네. 미남이 되기 위해서 한 번에 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러면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전신 수술을 하게 되면 만약 전신 수술을 하려면 정말 여러 번의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오랜 시간과 오랜 시간의 체력과 오랜 돈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강 산업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영화 다시 안 온다는 얘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좋아진다고 해서 그 주가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먼저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 네. 그 지난 2005년부터 2014년 정도까지는 네. 철강 가격의 아주 빅 랠리 기간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쪽 산업에 투자가 그렇게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 늘렸던 대표적인 뭐 발레라든지 네네. 이런 회사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원자재들이 이 빅랠리를 펼쳤던 시기였죠. 네네. 그러니까 가장 좋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위기를 맞으면서 물론 깨지긴 했습니다만 2008년도까지는 완전히 정점에 이르렀다가 그 위에는 계속 내려앉는 모습이고요. 특히 네. 작년부터는 원재료 가격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철광석 가격도 급락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원재료라고 볼 수 있는 원래 이 고로라고 하는 게 결국 철광석과 석탄을 넣어서 찌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고로에서 네네. 그런 이제 무연탄 가격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네. 원재료단에서 보면 분명히 비용이 세이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가 올해부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이 실제로 계약을 하고 이것을 가져와서 장부에 적용하는 시기가 약간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딜레이, 그 타임렉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 원재료 가격의 하락에 반영되는 시기가 올해부터 아니냐. 네네. 그럼 이것만 고려해도 실적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존재하는 것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그러나 문제점인데요. 지금 전 세계의 그 철강 수요량, 그러니까 조강 수요량이 전혀 늘지 않고 있다. 네. 구조조정하고 있다고 하고 뭐 많은 중소업체들 무너뜨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올해도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의 증가도 0.8% 정도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과잉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고 수요도 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가격 하락이 되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건 엄청난 공급 과잉 때문인데요. 그 공급 과잉의 주범은 맨 앞단에서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세 회사 발레, 리오틴토, BH 빌리톤 때문이죠. 네. 이 세 회사가 올해도 지금 생산량을 보시면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광산업체가 어떻게 보면 이 최밑단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들 업체가 최근에 설비 투자는 멈췄지만 생산량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런 공급 과잉 요인들이 계속 부담이 되고 있다. 결국 네. 이러한 부담들이 원재료 단뿐만 아니라 그 위에 단에 놓여 있는 철강 업체들까지 미치면서 네. 결국은 주가를 계속 망가뜨리는 원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네. 풀어야 될 숙제도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쪽은 아시안 쪽에서 계속 투자도 하고 뭐 그런 얘기에서 그거 좀 괜찮은 그런 주장도 좀 있잖아요, 솔직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뭐 타타도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신일본 제철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미국의 그 US 스틸 같은 경우도 어렵고, 굉장히 네. 다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려운데 일본 업체들은 나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고서 내용을 통해서 하나 살펴봤더니요. 네. 그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자동차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동남아 가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태국, 그다음에 그 주변 국가들, 그 옆으로 건너가서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가보시면 전부 일본 차거든요. 뭐 대만도 좀 가보시면 뭐 중국은 제가 뭐 많은 도시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상하이는 뭐 여러 나라 자동차들이 있지만 네. 실제로 뭐 대만 같은 경우도 가보시면 거의 80%가 일본 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런 예. 일본 차들이 아세안 시장에서는 아직도 시장 장악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시장의 전반적인 약진에 있어서 상위 8개 회사가 거의 일본 차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일본 차들이 약진하고 있는 걸 갑자기 철강 업종을 얘기하면서 왜 얘기하고 있느냐?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이런 데서 일본 차가 모두 잘 나가는데 일본의 최근에 대외 철강 수출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결국은 일본이 현지 가서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코스트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철강업체 직접 만들고 거기서 직접 생산해서 이제 수출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본 제철 회사들은 과거에 비해서 몸집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네. 해외 진출로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숙제를 풀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그림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숙제가 풀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제철처럼 캡티브 마켓도 있고 네. 현대차의 해외 공장에 쫓아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좀 좋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네.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거기는 이제 투자 전략이 되겠는데요. 투자 포인트? 이런 거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싸다라는 거죠. 싸죠, 싸기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한 전문가께서 저랑 이제 동일한 얘기를 하시던데 네. 역대급으로 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예를 들어서 네. 휴대폰 가격이 한 10만 원, 20만 원이면 싸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휴대폰 아주 좋은 휴대폰, 그러니까 고가에 거래했던 70만 원에 거래했던 휴대폰을 5만 원에 판다고 하면 네. 아무리 자기가 휴대폰이 있고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다 한번 쳐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매력은 분명히 가격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PE 기준으로도 그다음에 네. PB 기준으로도 지금 네. 거의 역대급으로 저점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조그만 모멘텀에도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기대는 아마 이거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싸니까 뭔가 아주 작은 모멘텀 하나만 있어도 반등하는데 그 반등폭이 작지 않을 거다. 이번에 뭐 건설주 이런 종목 반등하는 것처럼 바닥 대비해서 한 뭐 20% 30% 반등하면 네. 올해 지수 기대 수익률이 낮은데 그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의견에는 저는 뭐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좋아진다, 추세적으로 돈다, 정고점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다만 아주 작은 모멘텀에도 주가의 반등이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정도의 우리가 투자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승률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주가 아무리 좋다 한들 네. 고평가되어 있는 가격에서의 승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이 종목은 투자의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배당도 주는 데다가 그 배당을 배당 계속 모형처럼 네네. 배당 받는 것도 주식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한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승률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지금 가격은.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핫한 종목, 하루에 10% 움직이는 그런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을 선택하시게 되면 네. 여전히 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네. 철강업종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단기적인 전략상에서는 그렇게 메리트 없다. 네. 근데 장기적으로 승률을 높이고 싶고 장기적으로 시장 대비 좀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싶고 계속 배당 모형처럼 그런 식의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지금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이제 그 철강 수출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 내부에서도 치킨 게임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올해 시진핑이 내건 경제 13.5 기획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런 해당 산업들의 조정이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지방 정부의 그런 조정 압력을 떨치고 나서 좀 더 강력하게 중앙 정부에서 제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중국 쪽에서도 이미 열연 가격이라든지 이런 석탄 가격들이 약간씩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그 정도의 모멘텀을 고려해 본다면 현 가격 대비해서 목표 수익률 한 20에서 30% 정도 잡고 네. 그다음에 기간은 좀 늘려서 가는 것이 네. 현재 구간에서는 좀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철강하면 딱 두 가지 포스코랑 현대제철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여튼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포스코 주주분들한테 테러 당할까라 걱정돼요. 근데 저도 진짜 포스코를 예전엔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10년 전까지는 8년 전까지 좋아했는데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그 박태준 회장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박태준 회장. 네네. 그분이랑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저랑 절친이에요. 절친. 진짜 절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걔를 봐왔거든요. 사람도 좋고 해도 괜찮아갖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잘 나갔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현대제철이 들어오면서 고로한 다음에 포스코는 와그러졌고요. 하여튼 주가는 6년 연속 연봉으로 음봉 찾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77만 원에서 얼마 전 15만 5천, 14만 5천 원인가 얼마까지 해서 5분의 1 토막됐기 때문에 싸죠.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 싸니까 싼 게 이번에 싸게 반등하면 GS건설 쑥 하면 40% 올랐다고 보였잖아요. 그것도 한 달 만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전 그냥 편안하게 이해하시라. 이해는 될 것 같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정말 아까도 고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일본 드라마에 화려한 일족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드라마가 있어요. 키무라 타쿠에 나온 건데 화려한 일족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저는 딱 그 전에 그랬지만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여기 있을 때도 말하는 건데요. 그거 다 보라 그랬어요. 그럼 포스코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 화려한 일족이라는 거 소설도 있어요. 소설책도 있고 드라마도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철강 산업이 어떻게 흐름을 가지냐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US 스틸도 몇십 년째 안 되고 있거든요. 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도 하나 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하기 전에 아까 우리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 쓰셨어요. CLA 200님이요. 우리나라는 뉴스가 너무 많아서 뉴스 볼 시간도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맞죠. 왜냐하면 네이버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네이버 뉴스 보면은요. 똑같게 또 나고 짜증 제대로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뉴스를 안 보는데요. 제 화면 한번 잠깐 잡아주세요. 저는 뉴스를 모바일이건 인터넷이건 간에 구글 뉴스를 보거든요. 구글 뉴스 좀 딱 지금 한 면에 보이는 거예요. 딱 보면 정치 뉴스 잠깐 나오고 경제 뉴스 나오고 한 번에 쭉 나와. 경제 뉴스였고 딱 필요한 거 나오고 겹치지가 않아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네이버 뉴스 짜증나신 분은 모바일이 됐건 인터넷이 됐건 구글 뉴스 보시라고 말씀드리세요. 이게 알아서 또 좋은 거 알아서 뽑아주니까 하여튼 그런 거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어제 뉴스에도 나왔고 오늘 또 그 외신에도 있잖아요. 뭐야? 구글의 인공지능이 바둑 프로 기사를 이겼다고. 이세돌이요? 아니 이세돌은 아니고. 이세돌은 한다 그랬잖아. 네, 이세돌이랑 이제 해서 12억 걸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봤어요. 이제 하는데. 그런 구글의 인공지능 쪽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결국은 인공지능 지금 그 퀴즈쇼에서 퀴즈 최고수들을 그 IBM의 왓슨이 이겼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또 바둑이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의사결정 기능인데 어저께 저도 뉴스 잠깐 봤는데 저도 봤어요. 기보를 3,000개를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개인이 외울 수 있는 기보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 이세돌이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는 굉장히 공격적인 기보에다가 창의적인 기보를 갖고 있어서 과연 컴퓨터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 회의적인 시각이 많긴 자기 합니다만 자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자기도 자신 있다고 했고 주변 시각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세돌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 속된 말로 하면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 친구라 천재 기질이 있는 친구라 이름도 멋있네. 이세돌. 이세돌. 어쨌든 이 양반이 하는 그 스타일 자체가 기존에 이제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맘먹으면 이길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했는데 뭐 정말 구글과에서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이런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기업이 국내에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해외 ETF 쪽에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투자하셔야만 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말씀드리면 지금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의 프로 2단이랑 붙었거든요.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걔가 5번 싸웠는데 5번 다 졌는데 그 구글 측 얘기는 거예요. 사람이 피곤하면 실수도 하는데 컴퓨터는 피곤 안 하는데 이사들도 이번에 5번 하잖아요. 연속으로. 하여튼. 근데 100만 달을 누가 거는 거예요? 아마 게임을 주최하는 측에서 걸겠죠. 하면 구글한테 주는데 구글 아마 도네이션 하겠죠. 그렇겠죠. 도네이션하고 이세돌 입마에 포켓 하나? 아마도요. 아마도. 하여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바둑 좋아하신 분 뭐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뉴미디어 시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화면 아마 제가 보고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이게 또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제 화면을 어떻게 키울지 모르네. 여기네. 또 까먹었네. 오케이 커지네요.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엄청. 오케이 100. 오케이. 근데요. 뉴미디어 시대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뉴미디어라는 거가 이제 그 학문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영화, 그림, 음악, 문자 등이 전통적인 전달 매체에 불과했는데 컴퓨터라든가 IT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있던 미디어 매체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게 약간 어렵다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올드 미디어라는 건 TV, 잡지, 신문, 영화, 책, 종이 이런 거 올드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TV 있죠. 아까 어떤 분이 이학영 위원이 테레비 나올 때랑 여기 키움이 나올 때 다르다는데 테레비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방송이 올드미디어고 채널 K 같이 여기 같이 소통하면서 여기 같이 얘기하는 거 그런 거가 이제 뉴미디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뉴미디어는 컴퓨터, 멀티미디어, 온라인 게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같이들 하잖아요. 이런 거 인터넷,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SNS 기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뉴미디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차이가 뭐냐면 뉴미디어라는 거는
지리적인 거리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방송할 때 얘기했고 우리 김종인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는 건 서울에서 살잖아요. 서울 한복판에 살지만 매일 뉴욕을 계속 보고 유럽 보고 중국 보는 거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면 뒤가 왜 이상해졌어 저희요? 나와주세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절대량 크게 증가시키죠. 예전에는 신문이랑 이런 거 보면 뭐 찾아보려 그러면 신문 예전 거 찾아봐야 되고 도서관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은 클릭 몇 번이면 다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그 속도도 증가시킨 적이 있다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같이 이걸 통해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 되겠는데요. 문제는 우리 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매체가 나오면 그리고 새로운 매체나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면 그에 따라서 돈을 해먹는 놈들이 나오는 거죠. 돈을 버는 애들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나왔을 때 인터넷 광고라는 게 막 나왔고요.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당연히 모바일 광고 나오고요. 지하철 안전 스크린 있잖아요. 지하철 안전 스크린 전 사람이 죽을까봐 했는지 알았더니 그런 거 했더니 그거 하니까 바로 거기다가 스크린 광고가 바로 붙잖아요. 이것들이 새로 대표적인 뉴미디어 세대가 되겠고요. 이게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죠. 지하철 보시면 스크린 광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크린 광고 예전에 또 위에도 붙고 아래로 붙고 요즘 이게 다 모바일 광고 막 붙는 거가 되겠고요. 버스 정류장도 마찬가지죠. 버스 정류장에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버스 정류장이면 비 오는 거 맞고 거기다 이렇게 정보 알려주고 몇 시에 오나 알려주냐 하고 안내할 줄 알았더니 여기가 광고가 붙는 거잖아요. 광고. 네?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미디어가 생기는 거가 되겠고요. 영상 다시 보기 많이 있잖아요. 채널 K 다시 보기는 좋아갖고 무료로 보지만 웬만한 거 무료 보시면요. 네이버 캐스트 이런 거 보시잖아요. 네이버 BOD 보면 야오는 5초니까 양심적이야. 네이버는 15초인가 보죠. 네. 영상 보게 하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VOD 시작하는 건데요.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누가 요새 아직도 그런 거 보는 사람이 몇 명 있겠냐 그렇지만 보시면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집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너는 도대체 뉴스를 뭐로 보냐 그랬더니요. TV로 확인한다는 사람이 30%예요. 30%. 여전히 많죠. 신문 잡지 쉽게 해서 조중동 보는 사람이 4.7%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에요. PC로 뉴스 보는 사람이 15.2%. 모바일이 26.7%예요. 그러니까 모바일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TV가 30% 여전히 제일 많고 그러니까 그 조중동은 안 보더라도 종편의 조중동을 보는 거죠. 채널 A 이런 거 보는 사람이 있는 거 딱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텔레비전 보는 사람이 많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광고 매출 있죠. 실제 광고 매출도 거기에 맞아 떨어지면 맞잖아요. 정상적이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작년에도 자꾸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 완전 직접 보셔야 돼요. 아까 여기 라디오는 빠졌다는데 라디오가 다 여기 들어갑니다. TV 뭐예요? 같이 다 들어가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큰 거 아니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는 소스가 어디냐면 방송통신위원회랑 제일기획 자료가 되겠는데요. 나누는데 TV 있죠. TV. 잘 보셔야 돼요. TV는 30.1%가 사람이 보는데 돈은 더 갖고 가. 34.1% 더 갖고 가. 그러니까 KBS나 MBC, SBS가 더 갖고 가는 거죠. 자기네가 상식적으로 벌어들일 효과보다 더 갖고 가는 거죠. 신문 잡지 있죠.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4.7%밖에 사람이 안 보는데 광고를 20%나 쳐먹어. 20%나요. 그러니까 헛돈 쓰는 거죠. 4배는 헛돈 쓰는 건데 압력에 굴해서 하든지 뭐 조중동이 협박을 하든지 머니투가 협박을 하든지 어떻게 돼갖고 더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효과 없는데 돈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 PC 온라인도 네이버의 힘으로 15%밖에 안 되는데 19%를 벌어가는 게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바일은요. 26.71%나 보는데 8.7%밖에 안 보는 거예요. 돈이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시청자분들도 사업하시면 어디다 광고를 하겠어요? 모바일에 가는 거죠. 효과가 있을래 그러면. 그래서 어저께 이제 다시 들어가면 실적 얘기하면 어저께 페이스북이요. 모바일 광고 매출이 전체 광고 매출의 80% 넘었다고 어저께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80%요. 네이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2013년에 15%였고요. 작년 3분기에 40%, 2015년 4분기에 45%까지 늘어났으니 역으로 보면 80%까지 가는 거죠. 이것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전히 그래서 나스미디어를 제가 여전히 계속 자주 말씀드리는데 나스미디어가 있고 나스미디어가 1위 회사고 우리나라가 두 회사 정도가 3대 최저 회사로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2개는 상장이 안 돼 있는데 아직 나스미디어가 1등은 맞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모바일 광고라든가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여튼 모바일 광고된 거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지 않아요? 수치가요? 네. 일단 조금 화나는 부분이 있죠. 화가 나요? 왜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다른 쪽에서 네.
그 정보를 취득하는데 아직도 그 기존의 기득권이 정부 그 돈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광고가 다 돈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네. 점점 이렇게 지역 케이블의 위상이 줄어들면서 네.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으로 돈이 실제로 몰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역에 한계가 있는 쪽은 네. 아무래도 뭐 이게 뭐 휴민트의 또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제대로 분배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당 산업이 더 크지 못하고 네. 제자리에 계속 맴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을 더 압박하고 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풀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 기득권을 풀어낼 수 있는 게 자본주의에서 결국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이쪽으로 잘 터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좀 마련돼야 되는데 뭐 정부도 할 생각이 없고 네. 뭐 기존에 이제 기득권층들은 더더욱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아무래도 이런 해당 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네.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 하여튼 어떤 분이 여기 통계를 처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알토라님이 TV 광고 무시할 수 없다. 쭉쭉 나오고 시청률 집계 방식이 변하듯이 매체별 단가도 변한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여튼 제가 다시 말씀을 이거 소스는 어디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다. 그게 중요해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만든 자료를 인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물류산업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네, 물류산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그 오래된 산업들, 네네. 그리고 별로 이렇게 네. 성장하지 않을 것 같은 산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AI, IB가 되었든 그렇죠. 어떤 식의 투자가 나타나게 됐을 때 그 주변 국가들이 발전하게 되면 물류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브릭스로 인해서 한 번 또 도약을 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 브릭스의 뒤를 이어서 지금 도약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어딥니까? 네. 아세안, 네. 그다음에 남미 국가들, 뭐 이런 국가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도약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세안만 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네. 뭐 인도하고 아세안하고 합치면 인구가 또 한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인도 네네. 한 12억,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 10개 국가의 인구가 거의 한 7억 정도 되니까 네. 이 두 개만 합쳐도 지금 또 거의 20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네. 중국을 뛰어넘는 정도의 인구가 되고요. 이들 국가가 뭐 중국만큼 빠른 속도에 발전할 수 있다 없다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ODA를 통해서든 아니면 자체 외화 조달을 통해서든 최근에 뭐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FTI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 네. 아세안 국가들의 전반적인 물류량 증가를 고민해 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저수익 사업이긴 합니다만 지금 아세안 시장 쪽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네. 이 아시아 시장 쪽에서 중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네. 향후 이제 중국 비중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또 하나 봤을 때 저수익 사업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만 놓고 봤을 때도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유명한 업체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DHL, FedEx, UPS, EMS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많이 참여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TNT와 같은 타오바오 중심의 그런 온라인 몰 개념도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시장은 한계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업체들이 참여했고 그 참여율로 인해서 수익은 높일 수가 없는 게 대표적인 택배 사업인 거죠. 네네. 근데 중국에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해법을 찾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미국의 해법을 어떻게 찾았냐면 지금 보시면 이 준비된 그림엔 없네요. 제가 그림을 잘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했냐면 합병으로 해결했거든요. 합병으로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렇게 발전하는 단계에서 여러 업체들이 엄청나게 난립하면서 지역마다 뭐 택배회사 있고 네. 막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이걸 해결하는 단계가 바로 페덱스와 UPS, 그다음에 이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M&A를 많이 해서 결국은 이들 업체들이 거의 모든 걸 다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서도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중국의 1위 업체는 순펑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지금 상장된 업체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ETF 쪽으로 살펴보게 되면 네. 두 가지 유형의 ETF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IYT라고 하는 업체 그 ETF인데 이 ETF는 미국 업체들만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페덱스, UPS 뭐 이런 업체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 업체들을 왜 투자해야 되느냐? 지금 왜냐하면 국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랑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업체들이랑 거래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글로벌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누구와 거래하겠습니까? 네네. 뭐 DHL들 포함한 이런데 EMS 특송들이랑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향후 이제 아세안 시장이 성장해서 향후 물류량을 늘리게 될 때 그러면 이런 글로벌 택배 업체들은 영향을 안 받을까? 받는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향후 이게 지금 저성장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지금 선진국에서 돈만 쏟아보면 되는 게 아니라 유효 수요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브릭스 가지고는 한계가 부딪혔으니까 네. 아세안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PPA도 체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계약들도 계속 체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향후 무역량의 증가, 교역량의 증가, 택배 물량의 증가가 나타날 것은 거의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글로벌 택배 업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에 투자하기는 좀 힘드니까 IYT라고 하는 이런 미국의 택배 업체들에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만약에 난 더 글로벌리하게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래가 별로 없어서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SEA라고 하는 이 쇼핑, 과 관련돼 있는 네. 그런 이제 ETF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어떤 업체들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UPS나 이런 업체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 있는 업체가 글로벌 최대 해운사라고 네. 볼 수 있는 머스크도 들어가 있고요. 예.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적별로 봤을 때도 미국, 유럽, 아시아 이렇게 다양하게 좀 들어가 있는 그런 ETF거든요. 네. 거래가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한 번에 살 수 없고 장기적으로 좀 물량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 뭐 그런 약점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내가 만약에 글로벌 업체 전체에 투자하고 싶다면 뭐 이런 ETF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류 시장은 커지고 있고 굉장히 저수익 사업이긴 합니다만 향후 성장의 경로가 또 분명하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도 교통 정리가 될 거고 네. 초기에는 다시 한번 뭐 EMS라든지 아니면 뭐 UPS라든지 페덱스와 같은 이런 글로벌 업체들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고려해 보신다면 지금처럼 주가가 급하게 조정받을 때 오히려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개별 기업에 투자하시던 네. 아니면 관련된 ETF에 투자하시던 이런 쪽의 투자 전략도 이제는 서서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CJ 대한통운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뭐 중국 쪽과도 충분히 그 계약을 맺고 있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중국 프레시웨이, CJ 프레시웨이가 CJ 중국과 프레시웨이. 계속 네, 가고 네,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와 관련돼 있는 이 물류는 아무래도 이제 CJ 대한통운이 담당할 가능성이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CJ 대한통운이 좋은 건 뭐냐면 대한통운이 의외로 해외 창고가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류라고 하는 게 어차피 창고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그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선 굳이 본다면 CJ 대한통운 쪽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네.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 하나 더 뭐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얘기 나눴을 때 한번 제가 그 카투고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막 차들 엄청 많이 있는 거 그때 베를린인가 그 밴쿠버 보여드렸는데 밴쿠버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차가 엄청 많은 거 보여드렸는데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 걸 제가 이것도 제 화면 보여드리겠는데요. 자동차 신차 구매가 자꾸 떨어지는 그런 사회적 제가 트렌드에 대해서 글 쓴 건데요. 그런 걸 다시 한번 전해요. 화면 좀 잡아주세요, 피디님. 예, 맞는데요. 요즘 보면 예전에 보면 김종일 면허 언제 따셨어요? 전 95년에 뭐 할 때요? 대학생 때요. 대학생 때. 그 대학생 때 따잖아요. 많이 이제 저 때만 하더라도 뭐 대학생 때면 차가 있건 없건 막 따는 시대였는데요. 이게 요즘 보면 자동차 우리나라는 워낙 싸갖고 지금 요즘 또 몰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비싸진다니까 또 몰릴 수가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물론 우리나라도요. 자동차 면허를 따는 사람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진짜로 숫자 자체가. 그래서 이제 믿을 수가 없어갖고 일본을 봤더니요. 일본은 운전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비중이 20대의 비중이 그중에 20대의 비중이 1990년에 16%가 20대가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2011년에 그게 이미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별로 젊은 애들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고령화 때문에 어느 정도 높아가는 거 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면허 자체를 잘 안 따는 거 애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본 애들이. 그래갖고 도라에몽 아시잖아요. 도라에몽 여기 아시는 분 계실 텐데 도라에몽에서 도요다가 이제 광고를 하는데요. 이게 2011년도 초반부터 하는데요. 이게 진짜로 이게 뭐 만화 그런 게 자동차를 사라는 게 아니라 면허를 따야 된다 그런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거 레옹 아저씨잖아요. 장르는가 이렇잖아요, 이 아저씨가. 네. 이 아저씨 광고 혹시 보신 적 있는데 영상 잠깐 하나 간단히 보여줄 텐데요. 이거 보시면 소리 안 나도 돼요. 이 친구가 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는 거야. 차 타고 지하철 타고 여기 갔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여자가 바이올린 하러 가야 된다는 거야. 그 어떤 젊은 잘생긴 애가 나타나는 거야. 태워주겠다고. 넌 데이트 왔는데 차당 갖고 왔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집에 와서 억울하다고 지금 나오는데 그래서 르노 형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 네, 오랜만에 하는데 자동차가 없다니까 난 면허도 없다는 거야, 면허. 이게 문제가 뭐예요? 면허를 따세요 하는 거 지금 조금 전에 안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 시대적 점이 아주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게 될 정도로 시장이 지금 머리 아파진 거고 지금 이런 시장이 된 거죠, 지금요. 그래서 그게 그만큼
면허를 잘 안 따니까 이런 광고가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일본만 그러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예전에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19세 인구. 그러니까 미국은 16살부터 면허를 따는 게 대부분의 주거든요. 만 16세요. 그러니까 20세 되면 우리나라로 나이로 보면 20세나 21세거든요. 우리나라로. 그중에 거의 90%가 운전면허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70% 넘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도 마찬가지죠. 대학교 가면서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집에서 다니려고. 집에서 가면 대중교통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차도 필요 없고 엄마 아빠가 사주지도 않으면 돈도 없으니. 그러니까 진짜 필요 없다는 거야, 애들이. 유일하게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술 마실 때 필요하거든요, 얘네들이요. 술 마실 때 아이디 내놓으라고. 근데 그때 뭐 나를 학교 학생증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새롭게 운전면허를 따는 사람들 중에서요. 25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에 19.2%가 됐는데요. 지금은 10% 초반입니다. 이게 뭐냐면 젊은이들 운전면허 안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생각해 봤더니 물론 대중교통이 좋아진 것도 있겠죠. 두 번째는 취업 난입니다. 우리는 M4 세대, 미국은 밀레니엄 세대, 일본은 사토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고 그러니까 안 사는 거가 되겠고요. 1인 가구가 이제 하는 얘기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족이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결혼하고 애 낳으면 이제 차를 사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 주위에서 보면은요. 애 메고 택시란 건 그렇잖아요. 택시란 게 대한민국은 그냥 전 세계 어디나 필요할 때 없는 게 택시거든요. 필요 안 할 땐 택시가 줄 서 있는데 내가 타고 싶을 땐 택시가 없어. 근데 애가 있고 그런 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사는 건데 애를커녕 우리 김성훈 과장 같이 김정일 의원도 결혼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는 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이게 사회적 현상이죠.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우버라든가 리프트 같은 게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버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택시회사 뱅크럽시 신청한 거 보셨죠? 파산 신청한 거. 아 그래서 이제 최근에 GM도 아예 립도 같이 가겠다고 네, 8.7% 하는 게 이제 사버렸잖아요. 그쪽에다 차를 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자꾸 차를 잘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GM도 그렇고 아까 GM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도요다가 렌트카를 직접 해요. 그래갖고 도요다 또 렌트카 이런 거 여러분 유튜브 광고 쳐보시면은요. 이렇게 운전하기 일본에서 운전하기 편해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한국어 버전까지 있어. 그게 다 일본의 조그만 차나 아니면 대부분 일본에서 프리우스고 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사회적 분위기다. 그래서 갈수록 자동차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동차가. 그래서 자동차가 쉽지도 않은 데다가 전기차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가 먹을 거를 우버 같은 데가 시가총액을 차지하죠. 렌트카에서 찾아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에이제 네트워크 이런 건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엇거지로 만든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자동차커녕 면허도 안 따는 세대가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그렇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공유경제가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공유경제도 어차피 면허증은 있어야지 공유경제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죠. 네. 그래서 겨우 땄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 보고 땄는데 나중에 보면 제가 봤을 때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가 면허 딴다 그러면 그거 아세요? 요즘은 없어졌어요. 요즘은 없어졌는데 그 오토바이 타세요? 아니 안 됩니다. 탈 마음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예전에 제 어렸을 때 보면 영등포에 대림 혼다에서 가르쳐 줬어요. 운전면허를. 그 오토바이 타는 걸 가르쳐 줬어요. 진짜로요. 근데 요즘은 제가 알기에는 일반 운전면허가 있으면 125cc 이하인가를 틀리면 알려주세요. 125cc 이하는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예, 그래갖고 했는데 잘 못하는 사람에 위해서 대림인가 어디서 영등포에서 가르쳐 준 게 있었는데요. 요즘도 가르쳐 준지 모르겠어요. 근데 잠실 운동장 있죠. 잠실 운동장 뒤에 탄천 주차장 거기 보면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BMW나 좋은 오토바이 하는 네. 애들이 있어요. 모터바이크 하는 데 있는데 한 100만 원인가 거의 달라더라고요. 가르쳐 주는데. 아니 근데 그 실제로 네. 그 제 후배들은 네. 타는 걸 좋아해서 얼마 전에 그 오토바이 면허를 따라갔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제 1,000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그 그런 거. 비싼 오토바이를 사서 그걸 따라갔는데 한 번에 자기는 딸 수 있을 줄 알고 갔는데 떨어져요. 예,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인가 만에 붙었는데 그래서 걔가 가르쳐줘요. 걔네가 네. 돈 받고 가르쳐주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언젠가는 아마 현대차나 이런 데서 면허 딴다 그러면 면허 학원비 대줄 거란 얘기죠. 면허를 잘 안 따니까. 나중에 그런 시기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 갖고 있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돌직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슈 돌직구보다는 제가 레포트 하나 잠깐 보면서 같이 설명하는 시간으로 마감하겠는데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오늘 보면 청담 러닝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몇 군데 나왔어요.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서 청담 러닝을 하는데 제가 뭐 좋다는 게 아니라 이거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 잠깐 간단히 드릴 텐데요. 이익 증가율이 100%라고요. 배당 수익률 6% 나온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8,500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김승철 애널리스트, 아래는 노우원지 무엇인지 이런 친구 해갖고요. 2016년에 청담 어학원이 실적 정상화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자회사, 뭐 CMS가 뭔지, 그러니까 수학 전문 학원이네요. 그래서 영어 잘 안 되니까 동사가 지분 64%를 보유한 창의력 수학 전문 교육학원 CMS, 에듀케이션의 성장성에 주목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방과 후에 그러니까 베트남의 애프터스쿨 진출해서 성장 동료를 확보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보시면 그래서 쭉 나온 얘기가 이제 목표 주가는 이 친구가 18,500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12,000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만 약간 들으세요. 그러면 매출액이 2010년에 1,200억에서 1,300억, 1,300억, 1,400억에서 올해 좀 늘어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이 회사가요. 영업이익이 감소했잖아요. 여기 쭉 조금씩 내렸잖아요. 네, 159억에서 113억하고 77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순이익이 했는데 주가 재미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 얘기는 하여튼 뭐 좋아진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인구가 줄어들고 결혼도 안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될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청담 러닝은 제가 전문이죠. 왜냐면 제가 청담 러닝 돈을 엄청 갖다 바쳤어요. 우리 애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데 요즘 보면 학원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수학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저희가 어저께 무슨 코너에 썼더라? 어저께 누구랑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 페이스북이랑 우리가 저기 네이버 얘기하고 막 그랬을 때 어저께 저희가 우리 장석 전문가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저께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를 잘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교육 관련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도 방과후 수업하고 중국도 방과후 수업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청담 러닝이 정말 좋은 선택이냐 이거죠. 저라면 말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전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이 주식은 우리 장석 전문가한테 봤는데 애들하고 많이 보시잖아요. 제가 한번 계속 잡으세요. 이게 뉴 오리엔탈 에드. 그러니까 중말하면 신동방 교육이거든요. 이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건데요. 상장되어 있는데 주가 요즘 뭐 많이 떨어졌을 것 같지만 또 떨어지지도 않았어. 고점에서. 중국 관련 주식인데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게 주당 순이익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계속 이제 예상치까지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요, 중국은 많이 낮진 않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건 간에 중국의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방과 수업을 열심히 시키는 것이고 미국에 가 있는 애들도 미국 애들 지금 미국에서 이거 SAT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학원에서 미국 사람들 지금 SAT 막 학원 보내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도 어디 가냐? 에듀 이런 데 가서 공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청담 러닝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에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동방인데 혹시 보시면은요. 작년인가 우리나라에서 또 개봉을 했나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메리칸 드림스 인 차이나라고 영화가 있어요. 저거 개봉한 걸로 알고. 우리나라 했었어요? 네, ITV에서는 하고 있어요. ITV에서 이게 바로 신동방의 리얼 스토리 갖고 만든 영화예요. 세 명이서. 창업자. 네, 창업자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는 이거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했는지 개봉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제 영어판으로 봤거든요. 근데 어메리칸 드림스 인 차이나가 바로 그 신동방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주식을 선택할 때 하여튼 큰 그림에서 어저께 그 장석 전문가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꼭 어느 나라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계속 이제 ETF 얘기 많이 하시고 저도 ETF로 얘기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넓혀갖고 주식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하겠고요. 2부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